사법부의 어떤 국민 공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판결문을 우리가 기다렸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정말 고스란히 이렇게 잘 얘기해줘서 네. 국민들도 그 대목에서 울컥했고요. 이진관 판사도 아마 잠깐 멈칫하지 네. 않았을까 싶어요. 본인에게 아픈 상황이 되면은 갑자기 몸이 나빠지는 그건 사실이에요. 때문에 그래요? 법정 가면은 길채워 타야 되는 거고 김건희는 안 탔습니까? 김건희도 타잖아요. 좀 부끄러워하면서 반성문이 나와야죠. 저 단절 선언을 해야 돼요. 너무 어이없는 이게 너무 출구 황당하지 전략, 않습니까? 어이없는 출구 전략. 왜 한 거죠?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와서 그럴 리도 없지만 만류를 했다. 그걸 중단했다. 그건 정치적으로 얘기가 돼요. 의미도 조금 있고. 명분이 있죠, 그건. 근데 왜 난데없는 박근혜 등장으로 단식을 중단? 이게 어이상실 아닙니까? 제가 볼 땐 탄핵당한 대통령을 그거 탄핵과 참 단절하지 부자가 못하는 뭐. 장 대표의 단식을 중단하기 위해서 불러낸다는 게 네. 그 국민의힘이 정치적 자원이나 정치 전략이 완전히 바닥 중에도 바닥이 났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냥 쓰러져서 실려가는 게 낫지.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2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오늘 큰 뉴스 또 속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관련된 소식들도 좀 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 요것도 항소했다는 뭐 이런 소식도 있고 김병기 차남 관련된 뭐 압수수색 소식 등등도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반가운 소식은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1년 사이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가잖아요. 거의 하여튼 이 순발력은 대단해요. 맞아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뭐 대변인실에서는 뭐 네. 오늘은 뭐 안 간다. 오늘 안 가요? 네, 네 그렇게 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여튼 이 관련된 소식들도 전해드릴 거고요. 또 어제 있었던 많은 일들 하나하나씩 전해드리면서 또 분석도 해드릴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아유 또 우리 오늘 난 네. 장르만 여의도 오면 맨날 날 많이 괴롭혀가지고. 근데 오늘 우리 강 반장님이 계시니까 난 든든해요. 그러셨구나. 또 단식 경력이 또 있으시니까 네 오늘 또 그렇죠. 장동혁 대표 단식 얘기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처음 오시죠? 네, 처음입니다. 처음에 론칭할 때 연락을 주셨는데 네.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한 번도 못 나오다가요. 감사하게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아. 처음에 참 저희가 연락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워낙 바쁘셨다가 오늘 오셨고요.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으신 분들만 모셨네. 그러면 이제 재미는 없어지죠. 아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재미는 없어집니다. 네. 아주 좋으신 분들 모셨어요. 자, 그리고 강희영 기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해드릴 뉴스가 엄청 많은데 일단은 한덕수 선고부터 가야 되겠죠? 네.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총리가 1심 재판부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친위 쿠데타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네. 이제 규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고 처음 규정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네. 부분 먼저 들어보시죠. 그럴까요?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네. 보면요. 그러니까 대통령 만류를 위해서 사실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했고 계엄을 만류했다 이게 이제 한덕수 총리의 그간의 이제 주장이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다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또 송미령 당시 농림부 장관한테 빨리 오라고 했는데 왜 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 부분도 형식적 요건을 그냥 맞추기 위해서 불렀던 거다. 그리고 계엄을 만류하고자 했다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제안했어야 됐는데 뭐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또 저희 그 JTBC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네네. 있었었는데 그때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이행하려고 했었던 그 장면이 이제 CCTV에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네. 그 장면에 보면 뭐 한 전 총리가 이를 이제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뭐 이상민 장관이 좀 웃고 있는 표정도 있었고 CCTV 보면 그 지시 이행을 독려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고 6개 혐의 중에서 5개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을 거의 다 안 받아들인 거죠? 예.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형량이 구형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른 뭐 이 공소 기간도 아니고 특검에서 예. 15년 구형을 했는데 8년을 더 엎어가지고 네. 23년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예. 대한민국이 재판 기록에도 별로 흔치 않은 거예요. 중형을 때린 측면에서 이렇게. 네. 저도 그걸 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비상대권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권한이다 그랬지만은 이진관 이 지금 재판부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명시했어요. 내란이고 네. 이 친위 쿠데타였다. 그렇게 해서 국헌 문란시킨 중대범죄다. 네. 그래서 행법으로 이렇게 중이 다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체포방해 저지와 관련한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5년 이거와 더불어서 이 두 번째 재판도 이렇게 나옴으로써 네. 이제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윤석열 씨한테는 어려운 재판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처벌을 원하는 분들께는 시원한 판결이 되겠죠. 아마도 뭐 그런 그럴 거라고. 측면에서는 뭐 네. 민주당이 며칠 동안 뭐 이 이진관 부장판사를 엄청 압박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런 선고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캐제를 지금 부르고 있죠. 근데 민주당이 뭐 이진관 판사를 압박을 했나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지난번에 그 백대원 판사의 그 5년형 초범 이 단어에 모두가 이제 경악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설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그 감경 사유를 얘기할 때 이거 지난번하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나? 분명히 내란 중요 정사 임무는 유죄라고 초기에 두 갈씩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 마음은 안심이 됐는데 뭐 네. 이런 불안함이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 이런 게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고령, 뭐 경도 인지 장애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러나 이렇게 외치는 국민들이 네.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50여 년 공직 생활 하면서 뭐 표창도 받았고 이런 얘기 했을 때 다만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국민의 염원이 통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상식이 통한 그런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모두가 안심했고 그다음에 재판부의 어떤 그 판결을 들으면서 국민이 정말 이게 조금 3년간의 묵은 채찍이 내려가면서 치유가 되지 않았나.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판결이었다라는 네. 그런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댓글도 보면 저 재판 판결문으로 상당히 위로가 좀 됐다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러니까 좀 몇 가지 좀 주목할 대목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일단 법리상 가장 큰 쟁점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의 성격이 내란이냐 아니냐. 근데 이제 그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진관 판사만의 판단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여러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적어도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판사들 간의 어떤 공감대 같은 것 하에 왜냐하면 다른 법리를 얘기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법원이. 다음 판결에서 다른 사건도 얘기하면, 아니고 네. 이 내란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기현 재판부에서 다루고 있는 이 윤석열 본 사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거다. 이 점 하나 일단 주목할 만한 대목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양형 사유인데요. 그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위험하고 죄책이 크다. 그러니까 뭐 계몽령이니 경고성 계엄이니 이런 거 다 헛소리고
결국 그 12.12 쿠데타하고 비교했을 때 당시에는 일부 군인들의 국가 권력 찬탈을 위한 도전이었지만은 이번에는 국가 권력 그 자체가 민주헌정 체제를 무너뜨린 그런 그 내란이었고, 외국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 대부분 이제 독재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단시간 내에 네. 이게 종결되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건 시민들과 이제 정치권이 신속하게 대처했기 때문이지 감경 사유가 전혀 안 된다. 이 양형사유에서 저는 15년에서 23년으로 어떻게 보면 특검이 지난 12.12 재판 최종 결과를 두고 너무 소극적인 구형을 했던 거 아니냐. 네. 오히려 거기에다가 이제 재판부가 더 얹어가지고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양형상의 법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 윤석열 재판에 적용한다면 저는 뭐 사형 선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재판부에서 또 판결문을 이렇게 선고를 할 때 보면 판사가 좀 이진관 판사가 조금 뭐 중간에 울컥하는 네. 부분도 좀 있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좀 됐었는데 그 네. 내용도 잠깐만 좀 전해주실까요? 저희가 그 음성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부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네, 내란이 종료가 된 것, 종결이 된 것은 뭐 군인들이나 뭐 이런 내란 세력들에 의한 것보다도 이 국민들에 의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잠깐 이제 포즈가 좀 생기는, 그래서 아마 약간 울컥했던 부분으로 좀 보이는데, 그러면서 어제 이 판사분에 대한 여론 같은 게 굉장히 좀 뜨겁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사법부의 어떤 국민 공감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을 것 같고, 우리가 조마조마한 세월을 벌써 보내온 지가 이제 3년 차 접어들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헌재 판결문에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저항, 그리고 군과 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어제 판결문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의 용기, 이런 주옥 같은 멘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판결문을 우리가 기다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까 이제 구형이 15년인데 소위 전문용어로 올려치기 한 경우는 1%밖에 없다고 해요. 구형보다 더 세게 구형보다 판결을 세게 하는데. 나오는 게. 네. 그 안에 한덕수 케이스가 들어갔다라는 네.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법상 어떤 내란죄, 이게 이제 그 국헌문란, 폭동,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네,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당신이 사과를 했는데 최우진술에서 그건 마지못해 한 거다, 진정성 안 느껴진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속 시원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친위 쿠데타가 성공한 경우에 아까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이거는 독재로 흐른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인권 침해 이런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이어졌다. 그런데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가져올 해악까지를 판단해서 23년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정말 고스란히 이렇게 잘 얘기해줘서 네. 국민들도 그 대목에서 울컥했고요. 이진관 판사도 아마 잠깐 멈칫하지 네. 않았을까 싶어요. 하여튼 어제 판단에서 보면 하여튼 계엄이 이제 내란이다, 이거 명시한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다음 재판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테니까요. 그리고 또 맨 처음에 국민들이 많이 기다리기 전에 두 가지식으로 좀 판결을 좀 해준 것, 이런 것들도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시원했던 것 같고요. 또 구형량보다 훨씬 더 센 판단이 나왔다는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눈여겨 보셨을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 네, 사실 예. 가장 괴로울
사람이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일 거잖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이제 선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숨을 쉬면서 재판장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 이런 뭐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마 뭐 요 정도의 형량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좀 네.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경도 인지장애랑 우울증 얘기를 하던데 네. 그 경도 인지장애 그러니까 인지하는데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사람이 설마 1년 사이에 뭐 그랬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고령의 네. 연장자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네. 정말 연륜, 경륜 뭐 모든 게 다 묻어난 그런 뭐 성숙된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감이 될 수도 있고 또 네. 때로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또 극한 상황 본인에게 상당히 또 아픈 상황이 되면은 갑자기 몸이 나빠지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경도인지 장애요. 나보고 왜 묻습니까? 그거? 아니 그래? 아이고 대통령도 스트레스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거를 그동안 국민들이 많이 봤잖아요. 이봉관 뭐 저 서희건설 회장 멀쩡해요. 근데 왜 휠체어 탑니까? 한학자 뭐 총재도 마찬가지고 네. 역대 정치인들도 다 법정 가면 마찬가지예요. 다 아파진다. 법정 가면은 휠체어 타야 되는 거고 김건희는 안 탔습니까? 김건희도 타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네. 이제 이런 내용이고 어제 사실상 이 선거 결과가 보수 진영 내적으로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주류 진영에서는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이걸 뭐 민당에서 내란 세력 척결, 내란몰이 뭐 그러기 때문에 그 내란이라는 이 내용 자체를 갖다 수용을 하지 않는 저항하고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주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이번에 뭐 체포방 특수 공무집행방해라든지 또 이 국헌문란 폭동 이런 내용들이 형법에 의해 가지고 23년 선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내란 윤석열의 12.3 그 비상계엄 자체는 이제 분명히 내란 행위로 그렇죠. 사법부가 이렇게 이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나 그러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집단으로서 이 당 내적인 자정 노력과 변화 쇄신을 얼마나 국민들 눈높이에 네네네. 처절하게 해야 될 대목인지 이걸 나는 어제 그게 제일 크게 그럼 와닿았어요. 국민의힘 그동안은 계속 뭐 계엄은 잘못됐다,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니다 쪽의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사법부에서 내란을 인정을 해버리면서 국민의힘이 할 얘기가 굉장히 좀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뭘까 이렇게 주목이 됐는데 뭐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단될 거다.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입장을 내놓은 거죠. 최종 판단 기다린다. 네, 그건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보자 뭐 이런 얘기를 애둘러 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 동안에는 이제 사실상 계몽령이었다 이런 주장에 동조해 왔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체포방해 그 판결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었고 오늘도 저 정도 언급에 그친다면 이제 정치적 책임의 시간을 회피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2월 19일이면 윤석열 1심 판결이 나와요. 네. 이제 오늘 판결로 미루어 봤을 때 어제 판결로 미루어 봤을 때 마찬가지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이 인정한 중형이 선고가 될 텐데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국민의힘이. 대표나 지금 국민의힘의 네. 이제 다수의 의원들이 물론 우리 김성태 대표님이 무겁게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선거지 않습니까? 불과 4개월 뒤면.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여 투쟁에 나섰지만 저 투쟁에 대해서도 해석은 결국 당내용이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동력으로 선거를 치룰까? 2018년이 굉장히 참혹한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과거에 네. 그때보다도 참혹한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을 국민의힘의 지금 당 주류만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더 구조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정치의 쟁점이 민주당 내부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번에 검찰 개혁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증감세 논쟁도 그랬고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치가 이래요. 자민당 내부의 계파 간의 논쟁이 정치의 중심이고 야당은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화되면서 정치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게다가 오늘 뭐 조국혁신당하고 합당까지 던졌어요. 민주당에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의 재편이 가속화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개인적
정치적 이해로만 보면 당이 극단화되든 말든 본인의 지지 기반만 붙잡고 가겠다. 이걸로 보여요. 당 권력만 갖고 가면 된다. 아니, 그렇죠. 근데 예. 여기서 이제 본인이 내란은 잘못됐고 탄핵 반대도 잘못됐고 윤호개인하고 이제 단절해야 된다 이러면 이중부정이 되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 봤을 때 그런 정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저대로 극단화돼서 가는데 저거를 방치할 수도 없고 달리 뾰족할 수도 없고 이런 지금 난관에 국민의힘이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반응이 하나 좀 나왔는데요. 네. 그 우재준 최고위원이 아쉬운 판결이지만 우리 당 어느 누구도 지금 이렇게 많은 특검을 했어도 어느 누구도 내란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또 어느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다. 우리 당은 당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추경호 대표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가 됐는데. 네, 그래서 의원님이 당과 말씀하신 선긋길 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래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아쉬운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 정신 승리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좀 부끄러워하면서 반성문이 나와야죠. 장동익 대표가 지금 단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멈추고 단절 선언을 해야 돼요. 2월 19일 날 윤석열의 인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끊어주는 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계몽령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어제 이제 이진관 이 재판부에서 네. 한 두 가지를 짚은 대목이 또 뼈아픈 대목인데 계몽령이라든지 부정선거 이런 걸 가지고 비상대권을 행사할 그런 당위성을 잘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이다. 네. 굳이 뭐 선거문에 그 내용까지 넣을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사법부를 거의 뭐 급박하다시피 해가지고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뭐 대법원장도 교체하려고 했고 대법관 정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특히 신속한 이 내란 선고 또 재판을 위해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이제 이미 뭐 고등법원의 내란 전담 이제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걸 대법원도 약속을 했으니까 네. 네. 이게 이제 그 협의도 진행되고 있고 네. 앞으로 누가 여기에 참여할 건지 내부적인 지금 현재 절차도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제 선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법원이 어떤 길로 갈 건지 그 방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지기현 부장판사도 뭐 용빼는 재주가 없다는 거죠. 방향이 뭐 어떤 방향인데요? 그러니까 내란을 이거 네. 기정사실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12.3 비상계엄은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예. 예외적인 상황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예. 이게 담겨 있는 거죠. 또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앞서 아닌가? 아니 그렇지만은 이게 네네. 이게 6가지 내용을 가지고 재판부가 다 달라요. 5개 재판부에서 6개 사건을 갖다가 지금 예, 이제 예.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게 판사가 다 이제 이게 부장판사급인데 예. 다 다른 판결을 내놓기 시작하면은 이게 사법부가 엄청나게 꼬여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백대현 판사나 이진관 판사나 이 내용은 그냥 12.3 비상계엄 내란이고 예. 그걸 갖다 공수처에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 거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체포에 응할 수가 없었다. 네. 그 내용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아니다. 예. 당신이 판단 잘못했다. 예. 왜 총기를 가지고 또 무장을 하게 해서 예. 네. 경호원을 갖다 왜 사적 경호로 이렇게 그거 전환했나.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5년을 예, 때려버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진관 어제 판사 선고도 이렇게 냈기 때문에 이걸 다 이런 선고가 나는 것은 13 비상계엄은 비상대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 이 권한을 행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지. 예. 아니, 그게 뭐 그 얘기를 지금 계속 그런데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당 내적으로는 예. 여전히 오늘날 왜 이 지금 현재 당 내적인 예, 예. 이제 뭐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공천헌금 특검 반드시 받아내야지만 한편으로는 당 내적으로는 장동익 대표 저런 단식 투쟁을 통해 가지고 당내 분열 갈등도 좀 이걸 통합의 리더십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엄청 크잖아요. 그 본질적인
그 통합이 가장 어려운 요인이 바로 윤석열 이 13 비상계엄 이걸 내란으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네. 이런 게 상당히 그 사법적 크게 판- 자리 잡고 네, 있었다 사법적 이 판단 얘기예요. 나왔으니까 이제 잘 가시면 되겠죠.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좀 예. 전에 그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젊은 최고위원이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어제 판결을 두고 판결 내용이 아쉽다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국민의힘의 지금 전체적인 네. 그 어제 판결이나 네.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당의 의견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고요. 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마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게다가 굉장히 젊은 의원입니다. 80년대생에. 놀라울 따름이고 저는 이제 정치적 책임의 시간이다 지금부터. 네. 그리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당장 그 카드를 빼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당 해산. 당해산 카드가 나오죠 당연히 네. 위헌정당으로 거의 확정이 된다면 내란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주머니 속 공깃돌이 언제 꺼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적당히 당명 바꾸고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체포방해 사건만 하더라도 45명 의원들이 몰려가가지고 체포 맞겠다고 또 2차 체포영장 때도 한 30명 몰려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걸 5년 받았는데 사법적으로는 뭐 아니라 할지라도 정치적으로는 공범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무슨 국회의원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45명 의원들이. 네. 근데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 사과도 책임도 유감도 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뭉개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한덕수가 이번에 이제 23년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 만들려고 당에서 무던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거의- 이제 한밤에 뭐 후보 교체 시도를 네. 했고 거의 쿠데타 수준으로. 당시에 권건 지도부 네. 물론 좌절은 됐습니다만 네. 당원 당규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네. 당시 한덕수가 후보가 돼서 대선은 지고 오늘날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죠. 네. 그럼 문 닫는 거예요. 그냥 당은 오늘로. 그러면 고령의 우울증의 경도 인지 장애 대통령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아까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뭐 친한계라 말씀하셨잖아요. 대표적인 친한계가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였었죠. 대표가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지금 판사 대 검사의 대결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런 마당인데 뭐 지금 이런 반응들이 전혀 어색하거나 놀라울 것도 없는데 네. 대표뿐만 아니라 저는 뭐 지도부 전체 그 국민의힘 전체가 지금 여전히 그 계몽령에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체포영장 방해 그 할 때 의원들 관저 앞에 가가지고 나경원 의원 얘기가 떠오르는데 우리는 윤석열을 지키러 온 게 아니다. 헌법을 소화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헌법소 같은 소리죠. 그래서 지금 다 되돌아보면서 네. 반성문을 써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네. 이러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이제 앞으로 이 판결에 대해서 아마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올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는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재준 최고의 이야기는 네, 좀더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갑자기 속보가 하나 속보 들어왔는데요. 또 들어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았다. 이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한동훈과 여당 빼고 다 오는 겁니까? MB 오면 MB가 와야죠. 그 단식 부분을 조금 뒤에 다시 이제 아. 언급해 보도록 하고요. 그 정청래 대표가 예. 조금 전에 또 이제 오늘도 속보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네, 오전에 갑자기 또 기자회견을 열고 그 조국 혁신당 대표한테 이제 합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합당하고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백블에서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 얘기를 한 걸 보니까 그 동안에 이 두 대표가 여러 차례 교감을 갖고 어제 오후에 오늘 이제 이 발표에 대해서 내용을 합의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일단 그 당 내부에서부터 이제 반발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아니면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모경종 의원이 합당은 당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입장을 밝히면서 네. 네, 또 조국 혁신당에서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약간 보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게 네. 또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 사실 아까 놀랬고요. 그 속보가 떠서. 전혀 네. 없었어요. 전혀 그런-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내 현역 의원들도 지금 몰랐으니까. 아, 그래요. 뭐 장철민 의원도 그렇고 모경종 의원도 그렇고 아니
지금 조국 화답하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네. 당내 의견 수렴 절차, 당원들의 어떤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 의원들한테도 비밀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 절차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 화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전라북도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뭐 아마 답을 줄 거다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대표도 당내 의견 수렴 절차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만 절차도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일단 던져놓고 조국 대표만 답하면 합당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 오늘 지금 뭐 검찰개혁 관련해서 의총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네. 말씀대로 그런 면이 있고 전 더 궁금한 게 네. 월요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당 지도부 만찬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과연 청와대하고 교감은 있었을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소수는 교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 정도 제안을 하면서 대통령의 사전에 정보 공유를 하지 않거나 말하자면 대통령의 이 공감 없이 제안하지 네. 않았을 거다라는 일반적인 관측이 있는 반면 그날 뭐 반명이세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명 친청, 네. 뭐 친명 친청 이런 얘기. 네. 이재명 친청와대입니다. 이렇게 네, 대답했죠. 그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다. 예, 예. 그래서 뭐 공유가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만약에 공유가 안 된 그건 상황이면 놀라운 얘기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죠. 이게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6.3 지방선거와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자기가 좀 이제 당내 정치적 역학구도 그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슈 뭐 이런 어젠다를 선점하는 그런 어떤 의지인지 안 그러면은 며칠 전에 진짜 뭐 이재명 대표하고 2시간 40분 당 지도부하고 그런 이제 저녁 만찬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6.3 지방선거 승리마저 손에 져야 이제 그랜드 슬럼을 달성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목표가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청와대 그 교감 속에서 이걸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급격스럽게 이제 발표를 한 것이고 네. 조국 혁신당 대표 입장에서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제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이게 이미 뭐 일정 부분 정청래 당 대표 내지는 안 그러면 조국 혁신당 대표를 상대로 지금 이제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 뭐 정물 라인이 움직였던 뭔가 교감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유추해 나가면은 아무래도 영남권에 그러면은 이번 6.3 선거 승리를 특히 이제 TK 정도는 갈라파고스의 섬을 만들고 불경까지는 이제 공략을 해보겠다는 건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그럼 조국을 갖다가 조국이 네. 전재수 의원이 저는 부산시장 나간다고 봅니다. 부산시장으로 서고 나면은 그 지역에 이제 조국이 이제 가서 깃발 꽂고 하면은 이 불경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큰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런 걸 시도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면 조국 혁신단 내에 뭐 12명 나머지 의원들에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딱 알고 있어요. 그럴 수는 네.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네, 건 네.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있고. 하여튼 뭔가 6.3 지방선거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예. 조국 혁신당 대표와 손잡고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발로를 예. 이렇게 뭐 가져가는 그런 겁니다. 의지는 갖는 거 좋고 합당도 할 수 있긴 한데. 뭘 그렇다고-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네. 국민의힘이 뭐 얼마나 힘들어지. 아니 그러니까 뭐 각 당의 이제 이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결정이긴 합니다만 당 대표가 뭐 최고위원들한테 일단 상의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의총 같은 데서 그래도 우리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당을 조국혁신당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견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격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약간 군불 떼듯이 예. 뭐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간간히 나오기도 했어요. 예. 이를테면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뭐 통합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간간히 하셨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뭐 큰 곳은 뭐 우리가 이를테면 서울시장 같은데 후보 내가지고 경쟁하면 뭐 서로 다 패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몰라도 이를테면 지방의원 선거에서 2명 뽑는데 이런 데는 후보 내겠다. 네. 그래서 따로 또 같이 혹은 뭐 그 전략적 연대 이런 거는 얘기를 간간히 했는데 설마 청와대하고 이런 교감 없이 이런 얘기를 전격 그럼요. 이렇게 한다? 저는 상상 불가. 첫째,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제 정청래 대표 예방했잖아요. 신임 정무수석이. 그런데 이런 얘기가 전혀 모른 채로 어제도 이런 얘기를 이를테면 사전 교감이 없었으면 귀뚱도 없이 이런 얘기를 저는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교감했다고 봐야죠. 예. 100% 더군다나 이제 청와대랑 사전 교감했다. 제안이 6.3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입니다. 네. 맞아요. 때문에- 같은 번호 달고 가자거든요. 때문에 6.3 지방선거의 포석이고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이제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울경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겠다. 근데 이 구상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재수원이 부산시장을 나가든 나가지 않든 만약 부산시장을 못 나가게 되면 뭐 조국 대표도 카드가 될 수 있죠. 부산시장을 나간다면 뭐 북강석 앞 지역구에 재보궐선거가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그러면 부울경 전체 선거판을 휘저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큰 선거의 위기가 지금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네. 다만 이제 변수는 조국혁신당 내부에 독자 노선 기류가 좀 있어요. 애초에 저 당을 만들 때부터. 네. 근데 거기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된 제안이어서 조국혁신당 내부 논의가 어떨지 뭐 저는 큰 틀에서 그냥 갈 거라고 보는데 네. 통합할 거라고 보는데 약간의 진통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조국 핵심당 내부의 나머지 조국 대표를 뺀 나머지 의원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야만이 네. 이 통합에 따른 그런 득실 측면에서 네. 조국 핵심당이 가져갈 게 많아집니다. 아, 그럼 처음부터 조국 대표도 이거 뭐 어떤 뭐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다 이랬는데 나머지 의원들도 다 좋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요구 이러면 누가 민주당에서 조국 핵심당 측에게 뭐 비슷한 말로 좀 튕겨라.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게 이런 거고 네네. 정청래 당대표의 오늘 저런 전격적인 입장은 예.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큰 교감 없이는 만일 이런 행위를 한다면은 예. 이거야말로 1인 1표제와 함께 네. 날아갈 사안이죠. 이거. 국민의힘은 저 개혁신당이랑 합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멕시코 갔다 오자마자 네. 장동혁 대표 단식 투쟁장을 찾은 것은 인숙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6.3 공간을 통해 가지고 일정 예. 부분 자기가 보수 진영 정치에서 큰 그러니까 중심 이걸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가 지금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국 핵심당하고 이 통합 문제는 민주당이 정치 쪽으로서는 상당히 선점을 해버린 겁니다. 네. 일단 뭐 지방선거 판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일단 합당이 된다는 전제하에 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이를테면 국회에 입성을 한다거나 뭔가 예. 다른 경로로 이제 공직에 오른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전당대회 판도도 아. 상당히 영향이 미치죠. 아, 조국- 당 대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또는 그런 혹은 말씀이고. 재보선에서 뭐 후보로 안 뛰더라도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지금. 자, 오늘 또 뉴스가 많으니까요. 좀 아까 뭐 잠깐 저 속보 전해 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찾았잖아요. 단식장을. 네. 아, 근데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오고 갔군요. 맞습니다. 방금 전인데요. 11시 한 20분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가 있는 단식장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이렇게 단식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됐다.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하신 이 통일교 관련 특검, 뭐 공천 비리 관련 특검을 정부 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그러면 뭐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절대 그렇지 않다. 대표님의 진정성을 국민들은 인정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단식을 두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8일째 이제 되는 날이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단식 하면서 멈추겠답니다. 네, 그런 거, 단식이 그런 겁니다. 중단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그만두는 그러니까 이 출구 전략이 이렇게 나왔어요? 출구가 마련된 셈이죠. 아니 원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웬만해가지고는 네. 본인이 2017년 탄핵되고 난 이후에 네? 실질적으로 5년 가까운 옥살이 다음에 지금 이제 달성 그 대구 사주로 내려간 이후에도 네. 그 수많은 정치적 요구가 있었지만은 문 밖을 잘 나가지 않았어요. 예. 오늘 이제 이 또 추운 날 대구에서 올라와서 장동혁 당시 투쟁장을 찾아가지고 예. 훗날 위해서 단식을 멈춰달라. 거기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답을 한 부분은 아니 뭐가 됐는데 단식을 그나마 이제 당 내적으로 일부지만은 하여튼 의원님 내 얘기는 안 들으시고 뭘 했게 자기 얘기만 해. 그 이야기 물어보면 내가 힘들고 피곤해지잖아요. 별로 할 네. 말도 없는데 진짜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뭘 얻은 거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 우리 의원님은 예전에 단식할 때 얻은 게 있었잖아요. 드루킹 확실히 특검. 유일하게 확실했죠. 성공하신 단식이었다고. 제발 내 이야기 좀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더 죽을라 그래 그죠? 아니 탄핵당했던 대통령을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절연하지 못하고 윤핵인 뭐 이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들하고 여전히 함께 가는 장동혁 대표가 네. 또 다른 탄핵당했던 대통령이 와서 말리니까 단식을 그만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 너무 어이없는 이게 너무 출구 황당하지 전략, 않습니까? 어이없는 저희도- 출구 전략. 그걸 왜 나보고 그래요? 그걸 왜 한 거죠? 아니 단식을?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와서 그럴 리도 없지만 만류를 했다. 그러면 그래서 중단했다. 조금- 그건 정치적으로 얘기가 돼요. 의미도 조금 있고. 명분이 있죠, 그건. 근데 왜 난데없는 박근혜 등장으로 단식을 중단? 이게 어이 상실 아닙니까? 제가 볼 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거 이 SOS 친 것 같아요. 그럼 빨리 TK 고전적 그죠? 지지층들을 한번 다지게 했다.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야 되나요? 와, 자, 어이가 없네. 단식 중단이 여기서 나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출구 전략이 없다. 그래서 종국에는 오늘 8일째가 이제 고비이기도 하고 고비죠. 예,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가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내부에서 나왔고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네. 차라리 쓰러지- 저도 이제 지난 일요일 날 근데 어떻게 단식 이렇게- 4일째 되는 날 예. 낮에 이제 뭐 대한과 미래 뭐 후배 의원들과 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예. 뭐 단식 경험 있는 선배가 와서 좀 현재 상황도 좀 점검해주고 예. 앞으로 방향을 좀 지도해주라. 네. 나도 저도 좋다 그래서 흔쾌히 갔어요. 예. 그러니까 4일째만인데 의외로 장동혁 대표 상태가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안 좋았어요. 아, 건강 상태는 안 좋았다는 얘기는 뭐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이게 네. 천만인데 벌써 탁 냄새부터 이제 나는데 이게 단식을 하면요 3, 4일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곡기를 끊는 거예요. 예. 인간의 3대 욕구가 식욕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네. 그걸 밥을 먹지 않음으로써 그 고통은 3, 4일이면 끝나요, 살살. 예. 근데 이제 몸속에 그동안 이제 제일 먼저 태우는 게 탄수화물부터 아, 이건 이제 태우거든요. 경험자로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 5일, 6일 되면은요, 예. 이제 그 지방을 태워요. 예. 몸속에서. 예.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기존에 축적돼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타기 시작해요. 아, 그 냄새가 좀 나는군요. 그게 좀 냄새가 납니다. 사실은 그때 어. 몸속에. 그러니까 제가 내가 그걸 보고 이 친구 단식 제대로 하는구나. 아, 그렇게 알아보셨구나. 저는 그렇게 알아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오늘 8일째면은 사실상 7일 8일째 되면은 거의 정신적으로 그냥 1분 1초를 버티는 거죠. 제가 이제 단식 마치고 그때 네. 9박 10일 하고 셰브란스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 상황 제가 뭐 그래도 이제 홍영표 대표가 최종 합의를 해주기 전까지는 병원에 제가 실려가서도 단식을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네. 그 뒷날 새벽에 홍영표가 와서 해준 겁니다. 아, 요 얘기하실 때 가장 뿌듯해 하십니다. 뿌듯하죠 그거는. 아, 근데 진짜 어려운 거 해내셨어. 죽다가 살아나는 건데.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병원 의사가 예. 제일 먼저 처방해 주는 약이 공황장애 약이었어요. 맞아. 공황장애. 아,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때 막 7차, 8일차 되니까 호흡도 곤란하고 어. 밤에 이러다 내가 죽는 것 같다. 죽는 꿈도 막 꾸고 막 비명 행세가 되더라고. 미음 먹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일단 공황장애 약부터 그러니까 처방을 공황장애 해주는군요. 약부터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젠가 그저께인가 장동혁 대표가 그 로텐드 홀에서 나가가지고 정문 앞에 밖으로 나갔잖아요. 네. 그 이제 호흡에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그 정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나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식 중단한 거는 어쨌든 잘된 그러니까 일이라고 지금 보세요? 뭐 어떤 형태로든지 뭐 어제 언총회를 통해 가지고 예.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네. 단식 중단 요구를 했지만 그건 수용하지 않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겠죠. 네. 그 중에 하나 가장 뭐 이 방법이 제일 아, 그래도 임팩트도 있고 임팩트가 메리트는 있습니다. 의원님 임팩트 이게 있잖아. 네. 탄핵당한 대통령을 지금 탄핵 이 두 분은 왜 탄핵과 단절하지 못하는 보라. 장 대표의 단식을 중단하기 위해서 불러낸다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민의힘이 정치적 자원이나 정치 전략이 완전히 바닥 중에도 바닥이 났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차라리 그냥 쓰러져서 실려가는 게 낫지. 저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볼 때 MB가 다시 와서 당 대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 장동혁 정치력이 있어야 돼. 아니 이게 제가 조금 더 사실은 약간 공학적인 해석을 하면 네. 장 대표 단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은근히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한동훈 빼고 다 갔잖아요. 아. 뭐 유승민 뭐 등등 네. 그렇죠. 소장파들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아니 고작 저럴라고 단식한 거예요. 아, 모양이 너무 빠졌어. 내부용 단식이라는 평가를 인색한 평가를 받고 여당이 거들떠도 안 받잖아요. 네. 이 장동혁 대표는 이제 앞으로 당 안팎에서 굉장히 우스워지는 겁니다. 여당에서 저 대표를 맞아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갈 사람은 다 간 거 아닙니까? 다 갔죠. 김문수, 유승민, 심지어 유승민 아, 맞아. 의원 간 거에 대해서는 좀 놀랍기도 했어요. 네. 결이 다른데 그래도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인지상정 그런 차원에서 안 됐으니까 가서 위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장들 다 갔죠. 뭐 부산시장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한동훈 전 대표만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이 단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정치적 성과는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네. 당내 통합, 단식으로 대동단결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목표 달성됐다. 네, 한동훈 고립 이것도 일정 부분 본인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두들 쓰러질 방법 외에는 없겠구나. 했는데. 왜냐하면 정무수석도 어제 안 들렀죠. 네.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 만날 때 혹시 가려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보다 한 발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서 네 마치겠습니다 했다는 건 다 실패예요. 근데 좀 기다려 보세요. 쌍특검도 뭐 박근혜 전 뾰족수 대통령 없고. 앞에서는 네. 단식 중단을 약속했지만은 막상 그 단식 중단을 갖다가 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뭐 진행시키면 있을 수도 있다. 뭐 또 상황 이거는 이거대로 끝나는 장동혁 거죠. 대표보다 저 김재원 최고도 네. 아주 흥미로운 단식 중단을 또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동혁 대표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네.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같이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예. 동조 단식을 좀 뒤늦게 같이 했는데 사흘인가 아마 했죠? 사흘 맞습니다. 예. 3일차 되는 날에 이제 단식 투쟁을 중단하겠다라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당초 장 대표 단식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조 단식을 시작했으나 의사의 진단 결과 이제는 더 이상 단식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물과 소금 4토를 먹었다고 했는데요. 그 사진도 이제 네.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근데 의사는 당연히 단식하지 말라고 하겠죠. 의사는 이틀째부터 하서 그럽니다. 그렇겠죠. 아니,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하겠지. 국회는요 의료원장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국회 의료원장이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우원식 의장이 임명하는 국회 의료원장은 쉽게 말하면 민주당 뭐 좀 지향점이 많은 그런 의료원장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의료원장이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그냥 꼭 단식 현장을 찾습니다. 국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기 책무예요. 그럼 그 내용들이 뭐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까지 저 야당 대표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고 네네.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뭐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때 노숙 단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강제적으로 3번을 갖다 싣고 가려고 했어요. 아, 그런데 제가 8일째 된 날은 진짜 상황이 안 좋아서 예,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왔는데 예. 그때 뭐 그 유명한 장관이 이제 원식 의장이 나는 힘이 없다. 네가 일어나라 뭐 사는 거 하면서. 네. 아, 근데 이제 그때도 그 병원에 가서 사실상 수액만 맞아버리면 그 단식이 끝나거든요. 수액 맞으면 그 단식은 이제 끝난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맞으셨죠. 이 판에서 그거 맞으면 끝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복귀를 한 거죠. 수액 복귀를 하고 홍영표가 이제 원내대표 당선이 아. 되고 그래서 이제 뭐가 네. 터지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저는 뭐 좀 이 마무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아이고 뭐 더 이상 하면은
몸이 상해가지고 회복이 어렵다는 이 박근혜 대통령 말씀 그거 하나만 믿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거는 요거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네. 그래도 민주당이 뭔가 네. 두 가지 특검 중에 저는 하나 정도라도 약속은 해낼 거다. 그게 송은석 원내대표가 이제 예. 지금 저 누구야 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오늘 오전 중에 제가 볼 때는 한계는 왔어요. 장동혁 네. 대표. 아, 그렇게 보고 민주당이 계시고. 한다고 했잖아요. 통일교 신천지 특검. 같이 하자고 신천지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그걸 이제 왜 못 다 하신다는 같이 하냐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의원님 저는 단식 이후에 예. 국민의힘의 정치적 주장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 단식이라는 방법은 선명한데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은 게 여당이 받겠다 그랬어요 특검을. 그러니까요. 그리고 합수본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 신천지 관련된 뉴스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근데 이걸 분리해서 하자 그러면 저 단식의 목적은 신천지를 좀 감추기 위함인가? 이런 해석마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힘이 없는데 여당이 하겠다고 하면 낚아채서 어찌됐건 간에 하면서 이게 또 정치적 대응을 해나가야지 이걸 분리해서 하자 그러는 게 도대체 무슨 초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네. 공천원금 이 수사는 보세요. 강선 의원 구속영장 청구될 겁니다. 그렇죠. 다음 주 넘기지 않고. 김병기 의원 머지않아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국민들 눈에는 수사가 돌아가는 걸로 보여요. 네. 게다가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2년 지방선거 말고 다 하자 다. 2024년 총선까지. 그러면 국민의힘이 말수가 줄어요. 점점점 뒤에 말을 흐리고. 그러면 이것도 정치적 주장이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야당은 일단 받고 하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수사가 굴러가면서 또 그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당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힘들더라도 민주당이 정말 야당을 협치 정국으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의 장동혁 대표 이 단식이란 그런 자신의 몸을 훼손시키면서 요구하는 마지막 저항 수단인데 네. 답변이 없다면 답변이 없는 대로 자기가 버틸 때까지 버티고 네. 실려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부분은 네. 벌써 이 두 분들 지금 뭐 속보 하나 가지고도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아니 속보인데 아니 너무 속보가 아니, 이런 평가를 원래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웬만한 그러니까- 속보여야죠. 그러니까 단식 중단인데. 내려 단식 끝나고 나면 네. 이분들이 그 단식 왜 했냐고 엄청난 또 공격을 해야 되겠네. 아니 원래는 이제 김재원 전 의원의 그 단식 중단 요거를 그냥 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장동혁 이런 속보가 대표가 나와가지고. 나와갖고 김재원 아유. 최고는 의사의 강력한 권고로 단식을 중단했는데 사흘째 단식 네, 중단. 사흘째.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아무리 의사가 권고해도 말을 안 듣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와서 단식 중단하십시오 하니까 네 했잖아요. 이게 미용실 원장님의 권유로 미스코리아 출전하는 건 봤지만 단식 중단을 의사의 강력한 권고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거는 초현실적인 느낌이에요. 저는 상상을 네. 못했거든요. 아, 오늘 좀 뉴스가 많아갖고 요 얘기 요 정도 하죠. 박근혜 네. 살아있네 이런 평가예요 결국. 아 다시 박근혜로 돌아갑니다. 요거 하나만 정해드릴게요. 네. 그 장동혁 당대표는 이제 뭐 그 의원님은 더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병원에 그렇게 갔어요. 나왔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병원 곧 갔어요. 있으면 이제 입장 수행 발표하고 맞는다고. 그럼 뭐 병원 끝났는데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끝났어. 힘든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아, 힘들지. 제가 아침에 이 방송 오기 전에 좀 국회 내 단식장 사정을 좀 파악을 했는데 네, 간밤에 아주 뭐 좀 너무 힘들어요. 네. 밤에. 자 그리고 이 신천지 관련된 뉴스 좀 짧게 한번 좀 전해주실까요? 신천지가 지금 국민의힘에 뭐 5만 명 입당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어제 뉴스를 통해 저희가 좀 전해드렸었는데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 MB 때부터 MB 때부터 신천지 교인들이 당원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이상득 MB의 형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네. 사람이 직접 만나서 요청을 했다. 맞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요.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2005년에서 2006년에 이제 한나라당 시절인데요. 그때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이 이만희 신천지 회장을 교주를 만나서 한나라당 책임 당원을 모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때가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었었고 네. 아마 이제 17대 대선 한나라당 후보 경선을 염두에 두고 그 앞에 이제 그러니까 좀 대선 모집을 후보 경선 하려고. 앞두고 좀 집단적으로 몰릴 수 있는 사람들 빨리 좀 해줘라. 네. 이렇게 해서 아마 입당을 시킨 것 같은데
합동수사본부가 그냥 거의 실시간 지금 중계를 해대면서 신천지 수사를 가지고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도 이게 똑같아요. 이게 방식이. 네. 이게 공교롭게 그러면 그동안 합수본에서 그냥 수사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흘러나오다가 야당에서 2대6 특검 요구, 쌍특검 요구하면서 통일부 특검 요구하니까 신천지로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합수단 수사 내용까지 뭐 실시간 중계하면서 약간 좀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유, 의도도 이건 이만저만한 의도가 아니에요. 2005년, 2006년도가 네. 맞아요. MB 서울시장하고 네. 2007년도에 네.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죠. 네. MB가 대통령 돼요. 그때는 그렇죠. 박근혜 뭐 좀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두 사람이 당내 경선에 그냥 뭐 진짜 치열했죠 그때. 조선 천지가 시끄러울 때예요. 네. 예? 그때 뭐 하셨었죠? 그때 뭐 저도 뭐 계셨잖아요. 그 신천지 이거 그때 같이 당원 받으신 거. 친박은 아니었어요. 그때 아니 그때 난 신천지 그때는- 모르셨어요, 의원님? 당원 나는 받- 그때는 노동운동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요? 이 당원 신천지 당원.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 그거까지 관여 안 하셨어요? 나는 그때 아직 입당하기 노동운동했다니까요. 전이셨어. 아 그래요? 나는 한국노총에서 제야친이게. 아 그럼 인정. 아니, 그러니까 MB 때 이 신천지가 지금 조직적 입당 받는 이 패턴이 엊그제 그보다 먼저 앞서 밝혀진 소위 필라텍스 프로젝트 그 앞이에요. 빨간당 그 그러니까 그 앞이에요.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 오래됐어. 패턴이 똑같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도 똑같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경 합수본부에서 그동안 신천지 많이 비틀은 거예요. 많이 비틀다 보니까 뭐 줄줄줄 다 아니 내용이 그러니까 나온 거고. 없던 건데 삐뚤어서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있는 건 이걸 그게 안 나오면요. 네. 쑥대밭이 되는 걸 뻔히 알아요. 이 사람들도 통일교 지금 사례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 지금 교주가 네.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봉관 지금 현재 서희건설 회장이 어떻게 지금 현재 그 뭐 목걸이도 주고 그렇게 시계 뭐 해줄 거 다 주고도 네. 깜빵 안 가고 그렇게 살아남는 방법을 이만희 교주도 봤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까? 이미 건경 합수본부에서 다 이게 그걸 왜 이 시점에 이 내용이 줄줄줄 다 나오냐 이거예요. 아니 근데 그보다 앞서서 그 장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장애 해보시라고. 플레이어인 홍준표 네. 전 시장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그분도 요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상태 굉장히 좋아 보여요. 10만 명 들어왔다. 그 바람에 내가 후보도 못 됐다. 이러면서 10만 네. 신천지설을 계속 주장해 오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증거로서 드러나고 있는 게 최근 합수부의 수사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뭐 내란과 단절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류의 정치적 구설과도 특히 이제 윤석열 그 경선 때 대선 경선 때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때 입당해가 졌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과도 단절할 생각을 해야 되고 당 내부가 상처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신천지 빼고 특검하자 혹은 분리해서 하자 이 주장이 이해가 안 되고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있죠. 지금 합동수사단에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는. 그리고 합동수사단이 검경 합동수사단입니다. 경찰만이 아니고 네. 수사단장이 지금 남부지검장 이 정권과 굉장히 가까운 검사로 평가되고 있는 김태훈 검사장이고 네. 때문에 저기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야당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권이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는 걸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네. 이겨내기는커녕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생겼어요. 아니 한 5만 10만 정도 되면 네. 대선 후보 경선이나 당 대표 영향 경선 주죠. 최고위원 이거는 다 주죠. 그냥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주죠. 본선에서는 미미하고 그 영향이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는. 뭐 본선이야 뭐 당연히 네. 국민들이 다 뽑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당내 경선, 그쵸. 당내 경선을 통해서 최종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숫자면은 절대적인 숫자. 그러니까 5만 10만이면 끝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당대표 또 홍준표 시장이 네. 여론조사에서는 10% 넘게 이겼지만 네. 당원 13%. 투표에서 네. 20몇 % 져가지고 네.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된 건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 영장을 보류를 했어요. 아. 거기에 대해서 신천지는 고마움을 갖고 있고 보온한다고 그랬죠. 반면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쳐들어갔지. 쳐들어갔잖아요. 네. 가평본부 쳐들어가고 예. 과천 센터 뒤지고 네.
그 신천지로서는 자기들 생존 차원에서 그런 네.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통일교보다 더 과감하게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실제로. 그러면 특검을 하면 통일교보다 신천지가 나올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신천지 특검을 분리하자는 등 저걸 못 받겠다는 등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통일교는 약간 좀 돈으로 뭘 좀 하려고 했던 거 같고. 거긴 돈. 그죠? 그리고 통일교가 생각보다 머릿수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3만 명밖에 안 된대요. 예, 신천지가 훨씬 더 센 것 같더라고요. 예, 사람 수는. 아니 2022년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24만 표 차이로 졌어요, 저희. 예. 그럼 신천지 10만 설이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통일교를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선에서도? 본선에서 그럴 그런 수 거죠. 있죠. 아, 통일교가 전체적으로 딱 몰아줬으면, 저 신천지가 전체적으로 그렇죠. 딱 한 표로 몰아줬으면.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당내 경선뿐만이 신천지가- 아니라 이재명 되면 우리 다 죽는다 막 그랬잖아 이만희 교주가 음. 그런 지령에 내려갔으면 이거는 똘똘 뭉쳐서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길은 윤석열 찍는 길이다 이렇게 다 그 내려갔을 이제 거 아니겠어요. 신천지 이 교인들이 주로 대구 지역이 절대적인 맞아요.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음. 대구는 그래도 뭐 우리 보수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정도로 보수 진영 지지가 셌기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됐다. 거기까지는 너무 학대 해석 이게 가능합니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경선에 관여했다는 게 빈말이 아닌 게 신천지의 순 우리말이 새누리예요, 새누리. 그래서 그 새누리당 얘기가 당명을 있어요. 이만희가 네, 맞아요. 지었다는 설을 네. 이만희 스스로 얘기하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고 유승민 의원 등이 네. 이게 특정 그 종교단체를 연상시켜서 이거 안 된다. 그 당명 나왔을 때 반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약간 그랬어. 자유롭지 않아요. 그게. 이를테면 정미경 의원,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죠. 낙천했대요. 그런데 이 왜 새누리당이냐? 그분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막 본인 간증하고 막 다니잖아요. 왜 새누리당이냐라고 항의해서 본인이 공천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저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새누리당의 로고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내에 상당한 그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새누리당으로 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 MB, 새누리당이 꽤 오래 했습니다. MB 때도 경선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왜 진지 알겠거든. 저 신천지에 잘못하니까 안 돼. 그 신천지랑 손 잡아. 그다음에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는 사실상 여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개입설도 있어요. 아 신천지? 네. 이낙연 후보가 딱 한 번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예. 거기 개입설도 있어요. 아. 그것도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하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국민의힘을 타겟팅해서 예. 신천지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같이 다 하면 돼요. 통으로 털어서 정교 유착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죠. 네. 자 그리고 이거 어제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역대 최장 173분이나 있었는데 요거는 뭐 말씀 나누긴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주요 내용들만 우리 기자님께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73분 역대 최장 기자회견이었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검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이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업보가 많아서 이제 만여가 된 거다 검찰이 이렇게 하면서 검찰을 좀 비판했고요. 네. 다만 이제 보안 수사권은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정부안에 좀 힘을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곧 있을 인터뷰에서 좀 더 다뤄질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못했지만 이제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쪽 진영에서 3번씩이나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마치 이제 대부에 나오는 영화 대부에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걸 막 공개하면서 공격하면 흠잡힐 일한 이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해운 요 후보자는 보니까 그 아파트 원래 이제 부정 청약되면 뺏겨야 되잖아요. 네. 안 뺏긴다면서요, 이건. 오늘 뉴스 나왔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공공 분양은 부정으로 하면 뺏긴대요. 근데 이런 재개발 뭐 이런 데서는 부정으로 했더라도 그냥 그 지위가 인정되는 판결이 여러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안 뺏길 거래요. 소송 가겠네, 근데. 그냥 이걸 알고 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데 운 좋게 된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이제 여야는 내일 그 이해운 후보자 이제 청문회를 열기로 일단은 합의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공방이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세금 규제 관련해서는 이 부동산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 이어서
다만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안 쓸 이유가 없지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곧 네.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북한 관련돼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이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이 정부가 저자세라는 소리가 많은데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 한판 뜰까? 그러면 경제가 망한다. 네.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니는 줄 아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바보 같은 소리 신문 사설에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언론 비판도 좀 했는데 요거 한 말씀씩만 좀 듣고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어제 뭐 거의 뭐 본의 말의 성찬을 뭐 이렇게 그냥 화려하게 그냥 했죠. 저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이제 부동산 문제가 지금 현재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도 결국은 보유세 양도세를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를 간접적으로 비쳤어요. 다만 네. 6.3 지방선거 전까지는 깊게 고민할 것이다. 요 내용입니다. 요거는 네.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엄청난 자신감을 받고요.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네. 근데 야당이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대통령의 의중이 어쨌든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가 검찰 개혁의 목적이고 필요악이다. 보안 수사권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 그 예. 정도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거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입법 예고 아니. 알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저는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기잖아요. 기자회견을 3시간 가까이 하는 대통령은 거의 처음 아닌가 싶어서 네. 다음번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런 어. 생각도 해봤는데요. 네. 그냥 통틀어서 어려운 질문 또 이런 걸 피해가지 않았다는데 좀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직설 화법으로 좀 국민 시원하게 해주셨다. 네. 그런 점에서는 다음번 기자회견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도 아마 그 책상 위에 노트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정확히 잘 못 봤습니다. 혹시 이 제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N북이라는 겁니다. 이게 뉴폰마켓에서 아주 야심차게 만든 14인치 노트북인데 그 보통 노트북 하면 이제 중요한 게 뭐 성능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만 외관도 좀 중요하잖아요. 들고 다닐 거니까. 예, 이렇게 이제 180도 완전히 열리는 네, N북. 뉴폰마켓에서 아주 야심차게 만들어서 요건 AI 시대 또 그 코파일럿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AI 버튼 딱 누르면 코파일럿이 바로 실행이 되는 코파일럿 안 쓰시죠? 넘어가시죠. 안 됩니다. AI 요즘 다 씁니다. 그 전문분들. 네, 그런 것도 같이 좀 써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요즘 램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램, 뭐, 낸드 다 올랐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막 2배, 3배, 막 6배씩 뛰고 그러는데. 가격이 너무 좋은데요?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보셨을까요? 네. 39만 9천 원. 9,000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성능 좋은 제품. 이게 그 윈도우 11도 깔려 있어요, 기본. 지금 정품으로. 대기업 제품이 300만 원이 다 넘어가거든요, 지금. 와우, 잘하시네요, 어떻게. 예, 그래서 39만 9천 원 지금 제가 잘못 봤나 했거든요. 399인지 하셨죠? 예, 근데 39만 9천 원이어서 와, 이건 진짜 강추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사실래요?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있는 건 어떡하죠? 있는 거는 그 당근에 내놓으시고 일단 요걸로 이렇게 이제 윈도우가 바로 실행이 되는 요 뉴폰마켓의 N북 14인치짜리고요. 뭐 자세한 스펙은 이제 들어가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하여튼 윈도우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SSD 256기가를 512기가로 2배 높여드리고 램도 8기가에서 16기가까지 올려드리는 더블 찬스로 39만 9천 원에 그냥 드립니다. 아마 만들기 전에 요거는 램 같은 걸 따로 확보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 가격으로는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딱 램 가격이 이 돈이거든요, 요즘에. 강의원 반장부터 하나 해주세요. 아니 강 반장을 왜 이렇게 챙기시는 거예요? 도대체? 원래 내 마크맨이 했어요. 그래요? 제가 사실 정치부 처음 와서 봤던 현장이 그 원내대표님 시절이었을 때 단식 그래요?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요? 처음 입사했는데 갔더니 입사해서- 단식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정치부는 이런 곳이구나. 그럼 이렇게 맞는 것도 보셨어요 그때? 그 장면은 못 봤지만 그 제가 장면 나중에 못 이제 보셨고. 병원 가실 때 그 장면 보고 좀 하여튼 진짜로 하셨구나. 네, 대단하십니다. 자, 하여튼 두 분의 아름다운 인연 끝까지 잘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요거는 저희 영상 아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노트북 N북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AS도 1년 동안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은 오늘 재밌었고요. 특히 오늘 대화가 아주 풍성했던 건 또 단식 경험이 있으신 우리 김성태 의원님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뭐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네. 워낙 이 두 분이 훌륭하신 분들. 예, 이제 앞으로는 단식하지 마시고요. 네, 아시겠죠? 그렇죠. 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